안녕하십니까. 2025년 코시 연속 심포지움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심포지움은 차기 정부의 중소벤처기업 정책 방향 관련하여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한 유의미한 시사점과 아젠다 조출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연속으로 1차부터 3차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중소기업 역동성을 바탕으로 한 저성장 극복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내빈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포지움을 개최해 주신 조주연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본 심포지엄의 공동 개최를 주관해 주시고 토론을 맡아 주신 기업가정신학회 박상문 학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또한 공동 개최를 주관해 주시고 좌장을 맡아 주신 전종근 중소벤처기업 정책학회 학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1세션의 좌장을 맡아주신 이병희 한양대학교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주제 발표를 위해 강신영 충남대학교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남윤영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실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노용환 서울여자대학교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상태 성균관대학교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기만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연구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나머지 분들은 도착하시는 대로 다시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조주연 원장님의 개회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 조주연입니다. 바쁘신 일정인데 오늘 2025년 제2회 코시 심포지엄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귀한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전종근 중소벤처기업 정책학회장님 그리고 박상문 기업가정신 학회장님 감사드립니다. 또 발제 맡아주신 강신영 교수님, 배태준 교수님, 또 우리 연구원의 남인영 박사님 그리고 토론회 차장 맡아주실 이병희 교수님, 이병훈 교수님 아직 안 오셨지만 감사드립니다. 또 토론자로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김상태 교수님 그리고 노용환 교수님, 김선우 박사님 그리고 우리 연구원의 김기만 박사님, 나승혜 박사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번 심포지엄의 주제는 경제환경 대전환 시대의 중소벤처기업 정책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주제를 가지고 오늘 두 번째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심포지엄에서 강조를 두는 주제는 중소기업의 역동성입니다. 그리고 이 중소기업의 역동성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 저성장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또 우리 중소벤처기업이 직면한 도전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해법은 무엇인지 논의하는 것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KDI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조정을 했습니다. 절반을 다시 깎아서 0.8%를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이 저성장의 시대가 이제 노말이라고 얘기하던 것도 몇 년 전인데 진짜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 저성장 시대에 우리 중소기업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확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3%대의 성장과 1%대의 성장을 비교하면 확률적으로 기업이 통상적인 노력을 할 때 전에 어떤 수익보다 이제 3분의 1을 밖에 얻지 못하는 시대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은 어떤 기업들은 거기서 경쟁력이 있다 없다가 판가름이 되고 이제 선이 갈라지게 되는데 우리 경제의 역동성 자체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기업이 당면한 도전이 이 자체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큰 과제가 됩니다. 지난 1차 세미나 때도 강조드렸지만 중소벤처기업은 우리 한국 경제의 뿌리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입니다. 어떻게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이 활력을 가지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느냐가 우리 경제의 저성장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저성장 기조를 극복하고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 기술 혁신의 가속화 이런 구조적 전환기에 있어서 수도권 비수도권의 격차를 완화하고 디지털 전환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또 창업 이후에 스케일업을 제대로 이뤄내는 생태계 전반에 걸친 전략들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심포지엄에서는 중소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와 분야별 정책 대응, 또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 벤처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서 논의를 이어갑니다. 각 발제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AI 기반 금융지원 세제, 그리고 민간 주도의 기술혁신 촉진 전략, 그리고 오픈 이노베이션과 M&A 활성화, 그리고 스케일업을 위한 정책 체계의 전환, 이러한 미래지향적 제안들을 담아서 논의가 진행될 것입니다. 오늘 논의가 중소벤처기업 정책의 방향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토대가 되고, 또 나아가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 회복에 기여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연구원은 지식 기반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플랫폼으로서 정책 대안을 계속 모색하고, 또 현장의 목소리 중요합니다. 현장과 정책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심포지엄 뜻깊고 생산적인 논의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상문 기업가정신학회 학회장님의 축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학회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가정신학회장을 맡고 있는 강원대학교의 박상문입니다. 오늘 2025년 코시 심포지엄을 함께 개최하게 돼서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중소벤처기업연구원과 중소벤처기업 정책학회 그리고 기업가정신학회가 같이 준비한 이 심포지엄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또 그 주역이 되는 중소벤처기업들에게 큰 힘을 실어드리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조지원 원장님, 그리고 심포지엄을 같이 준비해 주신 중소벤처기업 정책학회 정종근 학회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시간에 또 전문가로서 발제를 준비해 주시고 또 좌장과 토론을 참여해 주신 업계 또는 학계 많은 전문가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중소벤처기업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와 전문가들이 또 학술 연구들이 진행이 됐지만 여러 학회가 또 여러 전문가가 모여서 이렇게 함께 고민하는 자리는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러한 기회를 만들어주신 연구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는 기술 패권 경쟁과 자국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라면 기존의 경제 질서나 지정학적 갈등도 불사하지 않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외부적인 위험뿐만 아니라 국내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또는 지방 소멸, 세대 간 갈등, 지역 갈등, 기업 규모 간 격차 심화 등등 수많은 어려움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의 성장을 이루었던 기업들은 주로 이제 대기업으로 성장했고 그 대기업들이 또 다른 성장을 이끌어주길 기대하지만 그들의 관심사는 국내에 있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내보다는 해외 그리고 새로운 산업보다는 기존 산업에서 그들의 지위를 더 강화하는 데 더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다시 살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가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성장 주역이 아닌 새로운 성장 주역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새로운 잠재력이 있는 중소벤처기업들이 그런 역할을 다할 거라고 믿어맞지 않습니다. 지금 차기 정부가 들어서는 이제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이런 중소벤처기업들이 본인들의 성장의 역량들을 발휘하고 한국 경제를 또 지역의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도움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이 유망 중소벤처기업들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하고 최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국내 벤처기업들의 성장과 또 발전을 육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 아이디어, 의견들을 모아서 지속적으로 이런 의견이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심포지엄 개최를 축하드리고 또 본 행사를 준비하는데 고생을 많이 해주신 여러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진행되는 시간 내내 또 많은 아이디어와 새로운 유익한 토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종근 중소벤처기업 정책학회 학회장님의 축사를 청해 듣겠습니다. 학회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차기 정부의 중소벤처 정책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이렇게 성대하게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단독 진행이 아니라 저희 유관 학회들을 초청해서 공동으로 토의할 수 있도록 해주신 점에 대해서 더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이런 중소기업의 정책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는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1993년 설립된 이래 30여 년간 우리나라 중소벤처 정책을 연구하시고 또 시적절한 현안 리포트를 제공함으로써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오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덕분에 우리나라는 특히 중소벤처 기업의 양적, 질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내외적인 환경이 매우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을 헤쳐가기 위해서 다시금 정책 방안은 중소벤처 기업이 국내 시장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수가 위축되는 구조적인 상황에서 해외 시장에 진출해서 글로벌 성장이 가능한 그런 중소벤처기업 육성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세 편의 발제가 있고요. 심도 깊은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또 이 결과가 차기 정부의 정책에도 충실하게 전달되고 반영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도 오늘 각자 유익하고 의미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학 회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개회사와 축사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세션의 주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할 텐데요. 먼저 남윤영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실장님께서 환경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 분야별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남윤영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환경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 분야별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고요. 이게 저희 연구원의 정책 과제로 이제 진행이 된 연구고 저 혼자 진행을 한 건 아니고 저희 실이 있습니다. 저희 중소기업 정책연구실에 나수민 박사님과 노민선 박사님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시는데 홍은선 박사님께서 같이 연구를 진행을 해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중소기업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간의 중소기업 정책들이 어떤 기조로 진행이 됐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정책 방향을 설정을 해나가고 어떤 과제들을 추진하는 게 좋은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변화인데요.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성장 시대에 굉장히 심각합니다.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L자형으로 저성장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나와 있는 그래프 상에서 보면 우리가 OECD나 세계 평균보다도 낮은 지금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우리 아까 원장님께서 인사 말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KDI 같은 국내 연구기관들은 우리 이미 1% 미만의 성장률을 예측하고 있고 OECD에서도 우리나라가 한 2% 내년에는 1%대로 떨어질 것이다 라고 아주 좀 심각하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동안의 경상수지도 과거와는 달리 많이 낮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에는 좀 어느 정도 경상수지가 좀 좋아지고는 있습니다만 국제정세가 워낙 불안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런 좀 예의주시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의 격차도 여전히 벌어져 있는데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서 요즘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대기업도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한 12% 정도 나오는데 중소기업은 그거보다 훨씬 더 낮은 한 5% 정도의 영업이익 정도밖에 올리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이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하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역시 최근에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이 중소기업들,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환경 쪽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인구 구조가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를 하고 있고 작년에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고요. 기업 입장에서 보면 더 심각한 것이 생산 연령 인구가 감소를 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15세에서 64세 우리 인구 구조를 보면 생산 연령 인구가 현재는 한 70% 정도 수준이 되는데 한 20년 뒤에는 50%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예측이고요. 기업 입장에서 보면 노동 공급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까지 우리는 중소기업에 안 가서 문제였는데 이제는 갈 사람이 없는 게 이제 문제로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지역 소멸도 빠르게 진행을 되고 있고 한 10년 전부터 이미 지역 내 총생산 같은 경우 수도권이 비수도권을 역전을 했고요. 그 격차는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연구한 바에 의하면
전국에 한 230개 정도 되는 지자체, 기초자치단체 중에 한 130개 정도가 소멸될 위험에 처해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구 구조의 영향도 굉장히 있겠습니다만 이에 따라서 지방의 지역 인재들이 이탈이 되고 중소기업의 생산성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적 환경뿐만 아니라 기술적 환경도 굉장히 크게 변화를 하고 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AI, 디지털 기술이 굉장히 크게 발전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뒤에서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AI 같은 신기술 경쟁력이 국가나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빠른 속도의 기술 발전에 맞춰 중소기업의 생존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AX, DX가 굉장히 시급한데 현재까지 관련된 투자가 굉장히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AI 산업의 활성화라든지 중소기업 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 그리고 입법과 같은 인프라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플랫폼으로 작동하는 플랫폼 생태계가 확장되고 있는데요. 기존에 마이클 포터가 얘기했던 우리 밸류체인 이론은 이제 이미 작동을 안 하게 됐고 이제는 다양한 방향에서의 네트워크 가치사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고 외부 자원과의 상호작용, 조정, 조합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어떤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플랫폼 경제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환경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동안에 그러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들은 어떻게 됐나. 최근에는 굉장히 좀 다양하고 역동적으로 변하고는 있습니다만 한 30년 정도 우리가 진행해왔던 중소기업 정책들의 큰 기조들을 보면 금융 같은 경우에 일단 정책자금이나 보증과 같은 대출 중심으로 지원을 해왔습니다. 일단 경영안정자금이라든지 성장기반 자금이라든지 시설자금, 운전자금 이런 식으로 정책 자금을 굉장히 많이 줘왔고요. 또 코로나 같은 이슈가 발생을 하면 해당되는 분들에게 특례를 보증해주는 이런 방식의 어떤 대출과 보증 중심의 금융 지원이 많이 이루어졌고요. 인력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와 기업 간 미스매칭을 해소하는 데 굉장히 초점을 많이 뒀던 것 같습니다. 구인단 중소기업의 인건비를 많이 지원을 해줬고 교육 훈련이라든지 취업 지원 그런 지원들을 많이 했습니다. 팔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중소기업 중기간 경쟁 제품이라든지 공공구매 중심의 팔로 지원이 많이 이루어졌고요. 제조나 R&D 같은 경우는 일단 기술 인력이나 전문 인력을 지원을 해주고 이를 통해서 생산성을 좀 제고하는 데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이 했던 방식이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방식, 시제품 양산화 지원하는 방식, 이게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고요. 최근에 이제 인건비 지원 방식에서 최근에는 스마트 공장이라든지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에게 기술력을 높일 수 있는 직접적인 지원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긴 합니다. 지역 같은 경우에는 비수도권에 경쟁력 있는 산업을 좀 발굴해서 이 산업들을 특화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지원을 했는데요. 일단 테크노파크나 산업단지 이런 기업들을 집적을 시키고 여기서 규모와 범위의 경제를 좀 실현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역별로 특화 산업 육성을 통해서 지역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그동안 많이 해왔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정책들의 성과도 꽤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중소기업들 R&D 그동안 많이 지원을 했었고 최근에는 이제 디지털이나 스마트 기술 적극적으로 도입시켰던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중소기업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은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라는 걸 우리가 겪으면서 장기 침체기 대비해서 적극적으로 자금도 투입을 했었고 만기 연장이나 상환유예 같은 유연한 정책들을 씀으로 인해서 중소기업의 유동성과 안정성도 같이 좀 이뤘던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수출도 지금 굉장히 불안한 시대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수출 실적은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을 좀 유지하고 있는 그런 편이고요. 중기부가 만들어지면서 스마트 제조 혁신법이라든지 지역 중소기업 육성법, 규제자유특구법 같은 다양한 법률들 재개정을 통해서 지원의 근거를 굉장히 체계화시켰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기본 통계 19년도에 만들면서 이 자료를 활용을 해서 어떻게 중소기업을 체계적으로 성장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기틀도 많이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어떤 이 앞서 말씀드렸던 이 정책 기조들, 금융이라든지 인력, 판로, 제조, R&D, 지역과 같은 지금까지의 이런 정책 기조가 앞으로도 통할 것인가에 대한 저희는 좀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성장을 극복해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는 상황에서 인구 구조도 굉장히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고 지역도 소멸하고 있고 디지털, 스마트, AI, 플랫폼 이런 다양한 사회적 기술적 환경의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연구진의 문제의식은 이런 방식보다는 좀 더 시장에 가까운 좀 더 빨리 작동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향후 분야별로 정책 방향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AI라는 것이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서 지금 우리의 삶을 전부 다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경제나 중소기업 분야에서도 그 영향력이 굉장히 더욱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모든 것이 AI로 통하게 될 것이고 AI의 활용 능력이 결국은 기업의 경쟁력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AI에 대한 투자는 굉장히 미흡한 수준이고요. 니아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3년 기준입니다만 미국은 한 874억 달러, EU나 중국도 굉장히 우리나라보다 높은 수준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34억 달러 수준? 굉장히 AI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적은 수준이고요. 그 결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4년도 기준 중기중앙회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AI를 적용 중인 중소기업은 5% 정도밖에 안 되고 앞으로 도입하려고 하는 의향이 있는 기업도 16%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굉장히 우려스러운 그런 결과가 있고요. 그러므로 앞으로의 중소기업 정책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도 과감한 AI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겠다.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뿐만 아니라 앞서 그 중기중앙회 결과에서처럼 아직 굉장히 낮은 수준의 AX, DX 수준을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투자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분야별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금융은 이제 AI 기반 맞춤형 지원, 목적과 미션을 중심으로 직접 투자 활성화로 전환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방향성을 저희가 제안을 드리고요. 인력 같은 경우에는 근무 방식이나 고용 형태의 다양화, 그리고 전문 인력을 AI 중심으로 양성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팔로 같은 경우는 공공조달 방식의 조달 범위, 혁신 중소기업의 참여 기회를 좀 더 확대시켜야겠다. 그리고 R&D 같은 경우는 민간 중심의 R&D를 기획하고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좀 전환을 해야 되겠다. 지역 정책 같은 경우에는 AI와 지역 생태계를 활용한 지역 혁신 역량 강화 방안으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차원으로 저희가 일단은 정책 방향을 제시를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좀 세부적으로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과제들 몇 가지씩 뽑아봤는데요. 금융 같은 경우는 일단 AI 기반 맞춤형 정책금융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일단 공공기관이나 민간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통합해서 빅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AI가 이를 분석을 해서 지원 이력이라든지 목적별, 그린 뿌리 디지털 같은 미션별, 그리고 성장성, 고용 창출, ESG 실천 같은 것들을 AI가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해서 이를 통해서 기업별로 맞춤형으로 정책을 금융 지원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대출 중심의 금융 지원에서 투자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서 민간 투자 중소기업 투자 후보 플랫폼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정보도 교류를 하고 그들 간의 네트워크를 좀 강화시키는 방안, 그리고 전문 펀드를 패키지로 운영하는 방안들은 저희가 좀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일반 대중들이 소액으로 아무래도 중소기업들에 투자를 하시려면 소액 투자가 굉장히 많을 거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전용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BDC를 좀 설립을 해보고 장외시장에서 좀 활발하게 이것이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방법도 제안을 드립니다. 한계 기업에 대한 퇴로 확보나 경영악화 기업에 대한 부담 경감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M&A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 그 M&A를 하기 위해서 진단이나 이런 것들을 AI가 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들, 그리고 한계 기업의 구조조정이나 인수지원 사업을 좀 도입하는 방안, 그리고 채무 상환 유예, 감면, 상할분할 상환 같은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어서 지금 경영이 악화되어 있는 중소기업들을 어떻게 회생시킬 것인가에 대한 그런 기준을 만드는 것도 저희가 제안을 드리고자. 인력 정책은 미래인재의 일하는 방식의 유연화라고 해서요. 지금 52시간, 40시간 주 단위로 되어 있는 것을 월이나 분기 단위로 좀 유연성을 좀 확보하는 방안. 그리고 모든 중소기업들이 AI 전문 인력을 고용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보유하는데 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공급도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AI 전문 인력 같은 경우는 좀 단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현장 중심의 AI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 대학 등과 협업하는 방안, 그리고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일자리들, 산업계 퇴직 전문 인력이라든지 폐업을 한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어떻게 고용할 수 있는 방안과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훈련 방안, 그리고 중장년 고용을 좀 잘하고 있는 기업들을 좀 포상하는 방안, 그리고 뭐 조특법을 좀 개정을 해서 고령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을 좀 늘리는 방안,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같이 제안을 드립니다. 판로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판로 지원법 개정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지금 중기 제품 의무 구매 대상을 지자체 출연 기간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저희가 드렸고요. 공공뿐만이 아니라 국고보조금을 일정 금액 수령하는 기관이나 법인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중기 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방안도 저희가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공구매 참여 중소기업의 독식 편중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상위 한 20% 정도 기업이 중기간 경쟁 제품 구매 실적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좀 오래된 얘기인데요. 이런 오랫동안 구매 실적이 좋은 기업들에게는 일정 부분 휴식이라는 거를 좀 도입해서 다른 기업들한테 기회를 좀 나눠주기도 하고, 다만 이 휴식 기업에 대해서는 수출이나 판로 같은 다른 지원들을 좀 해주는 방안, 그리고 소수 기업만 선택되는 것들을 좀 관리하기 위한 항목이라든지 기업들에 대한 관리 방안도 같이 고민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중기간 경쟁 제품 유형 범위 확대라고 해서 꼭 중소기업 자간의 어떤 만들어진 품목이나 제품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협력을 통해서 생산한 제품이라든지 조달청에서 지정하고 있는 혁신 제품, 뭐 이런 제품들도 공공구매 시장에 좀 더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하는 방안들도 하고요. 그리고 공공조달 기업에 대해서 그냥 구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나 용자 같이 다른 제도하고도 좀 협업할 수 있는,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 제안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R&D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면서 시장이 한번 크게 흔들렸던 적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국가가 쓰고 있는 R&D 예산이 한 30조 정도 됩니다. 이 중에 한 10%, 한 3조 원 정도는 중소기업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좀 과거에 한 2.5조 원까지 지원되었던 R&D 예산을 좀 늘릴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는 정부가 주도해서 과제를 선정하고 지원을 하고 했는데, 이거를 이제 기술성이든 시장성이든 전문가와 투자자들이 좀 참여를 해서 민간 중심으로 R&D를 기획하고 성과가 잘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뭐 R&D든 투자든 지원을 하는 그런 방식을 저희가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과의 연계 방안도 저희가 드리는데, 미국의 R&D 혁신제도 STTR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는 아마 다음 우리 발제자인 강신영 교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인데요. 지역 주력산업 개편 및 지역 대도시의 광역경제권 AI 제조혁신 허브 조성인데요. 지역 주력산업하고 규제자유 특구가 지금 여러 품목들로 산업들을 육성을 하고 있는데, 이 품목들을 잘 분석을 해보면 저희가 한 10대 미래 먹거리 신기술로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는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바이오, 뭐 의료기기라든지 2차 전지, 뭐 이런 앞으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될 그럴 품목들, 산업들 중심으로 좀 재편을 할 필요가 있고요. 지역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아무래도 정주 환경을 확보가 잘 되어 있는 대도시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하고, 기초자치단체는 이제 대도시와 연계해서 협업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좀 지역 산업을 좀 다시 살려보자라는 차원의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역 중소기업 혁신 지수라는 것을 좀 만들어서, 그러니까 지역이 갖고 있는 인적 자원이라든지 기술 창출 역량이라든지 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 자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모아서 우리가 좀 지수화시키고, 이 지수에 따라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은 좀 채우고, 아니면 이 지수의 수준에 따라서 중소기업의 지원에 대한 규모라든지 수준을 좀 확립하는 그런 방안들, 그리고 혁신 역량을 갖추고 있는 특성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 중심 대학들 있는데요. 이 연구 중심 대학에 있는 우수 연구자라든지 석박사 대학원생들에게 실험실 창업을 좀 활성화시켜서 이분들 중심으로 벤처 창업이 지역에서 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는 엑셀러레이터라든지 투자기관들 좀 지역으로 이분들하고 연결시키는 그런 방안들 저희가 마지막으로 제안을 드렸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사실 같이 연구하신 박사님들께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저한테 주셨는데, 짧은 발표 시간에 소개를 자세하게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리면서 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주신 남윤영 실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첫 번째 세션의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의 진행은 이병희 교수님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은 토론자로 오늘 참석해 주신 성균관대학교 김상태 교수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김상태입니다. 오늘 남윤영 박사님께서 전체적으로 환경 변화에 따라서 주요 중소기업 정책 과제를 아이디어 차원에서 쭉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한 3가지 정도 앞으로 중소기업 어떤 정책 개발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좀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 변화가 이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위험성이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점점 이제 많은 환경 변화는 우리는 이제 중소기업이나 창업기업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무엇이 성장을 시키는지에 대해서 잘 모른다. 점점 이러한 이제 부분들이 이제 점점 심해질 텐데 그렇다면 이 기업들이 자기들만의 어떤 플랫폼과 생태계 내에서의 상호작용과 어떤 관계 속에서 계속 성장하고 어떤 경쟁적 어떤 이점을 얻게 되는 이러한 경제로 전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러한 어떤 환경하에서 중소기업 정책, 창업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남윤영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중요한 아이디어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이제 심층적으로 논의가 되고 현장의 의견도 듣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중에서 지역 AI 제조혁신 허브 같은 아이디어는 되게 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안인 것 같습니다. 과거의 꿀뚝 산업에서는 산업 단지 중심으로 갔다면 앞으로는 첨단 산업이 되면서 도심 내에 많은 제조 시설들, 연구 시설들이 들어오고 그걸 통해서 중소기업들이 과거에 누리지 못했던 힘들어했던 많은 부분들, 인력 확보라든가 정주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충분히 확보하면서 경쟁력을 가지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3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계속 해왔던 방식이 좀 하향식 방식, 환경 변화나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이제 고려하면서 이런 정책이 좋겠다라는 방식으로 좀 해왔는데 앞으로는 좀 상향식 방식을 좀 많이 좀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현장 중심에서 진짜 중소기업들, 창업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성장하고 있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사례 분석도 좀 하고 현장에서 질적 연구도 하면서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는 좀 정책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현재 많은 정책들이 보면 자원 의존 모형이라고 선형적으로 자원을 여러 가지 공급하면 중소기업들이 성장할 거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하고 있는데요. 좀 그런 부분들이 과연 지금의 환경 에서도 여전히 유효한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앞으로는 생태계나 플랫폼, 공동체, 가치 사슬화에서 중소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서로 상호작용하고 협력 경쟁하면서 성장해 가는지에 대해서 좀 주의를 좀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정책 설계도 중요한데 정책 집행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고 하는데 정책은 정말 집행에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창업 정책 같은 경우에는 정말 창조적이고 혁신적이어야 되는데 지금 중기부, 공공기관, 민간, 수탁기관으로 이어지는 위계적 과정 속에서 좋은 어떤 정책적 아이디어가 실제 좀 쓸모 없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정책 집행까지 도대체 어떤 식으로 정책이 집행되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관심이 필요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개별 정책이라든지 정책 과제도 중요하긴 한데 중소벤처기업부나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라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조정 통합할 수 있는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중복 정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중소기업 정책의 어떤 비전과 전략, 모델까지 좀 제시를 하면서 우리나라 전체적인 중소기업 정책의 좀 방향을 이끌어가면서 어떤 조정 통합하는 좀 이러한 노력도 좀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상태 교수님 좋은 토론 감사드립니다. 3가지 아주 핵심적이고 또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그런 좀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서울여자대학교 노용환 교수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노용환입니다. 오늘 먼저 발표 내용 간단하게 되짚어 보면 이제 우리의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를 지금 제기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따라서 이제 중소기업 측면에서 보면 영업이익률의 둔화. 그 전부터도 사실 영업이익률이 대기업에 비해서 썩 크진 않았지만 그런 거. 그 다음에
노동 공급 문제, 지역 소멸, 그리고 이제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 경제의 어떤 그 중요성 이런 걸 설명해 주셨고, 이 현실 인식에 대해서 당연히 뭐 저는 이게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중소기업이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도 이 성장 기조나 이런 환경으로 볼 때 현재의 어떤 그 대기업과의 격차에서 그걸 극복하기가 쉽지는 않겠구나, 이런 한편으로는 어려움을 예상하면서도 또 한번 이제 우리가 희망을 찾는 거는 디지털 전환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제 디지털 전환은 전통 산업 구조에서 디지털 산업으로의 전환은 그 패러다임의 저는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의 기존의 성장 구조 하에서는 노동이나 자본을 수입한, 특히 자본 집약적인 산업을 통한 어떤 규모의 경제 산업이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가 이렇게 좁혀지기가 쉽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디지털 전환이라는 건 새로운 생산 요소, 오늘 이제 AI를 언급하셨지만 그런 디지털 어셋이 새로운 생산 요소로서의 어떤 투입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전통적 가치에서 보면 뭐 우리가 말하는 한계 생산성 체감의 법칙이다, 규모의 경제적 특성이다라는 대기업의 어떤 기술적 우위가 중소기업에게도 이제 새로운 디지털 자본의 어떤 활용 능력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극복 요인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측면에서, 한편으로는 이 패러다임의 전환, 그러니까 패러다임이라는 건 모든 생산뿐만 아니라 소비, 유통, 무슨 마케팅 다 이런 거의 어떤 표준의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기회로서 우리가 중소기업이 다시 조금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약간 희망 이런 걸 좀 찾을 수도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기업과의 어떤 격차의 현실을 잠깐만 뭐 아시는 바 되짚어 보면, 우리 그 중소제조업의 그 노동 생산성이 OECD 기준으로 보면 뭐 30% 초반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 통계 수치에 따라 좀 차이가 있지만, 근데 이제 그 전통 산업 구조에서는 일본이나 독일은 사실은 대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 OECD 자료 보면 90%대고 독일도 한 50%대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그 격차가 좀 과도하게 크다라는 게 우리의 어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의 현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중기 정책을 했지만 그 아웃풋이 뭐 꼭 생산성으로만 우리가 집계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성과는 이 생산성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생각이 들게 하는 경우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결국은 이어지는 게 뭐냐면은 임금 격차의 문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업의 부가가치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항목이라고 한다면은 영업이용이라든가 또는 뭐 임금,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금융비용이라든가 이걸 합해서 얘기하는 건데, 저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80%에 육박합니다. 80% 육박하고, 중견기업이나 대기업도 한 70% 육박하지만은 실제 임금의 격차 차이로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거의 2배가 나는 상황이고, 또 중소기업은 그만큼 임금을 올려줄 여력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대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거기에서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임금 격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가계소득 격차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 간의 어떤 양극화의 문제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가계소득의 어떤 양극화로도 이게 연계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극복하는 문제를 우리가 관점을 어디다 둬야 하는 걸 봤을 때는 그런 격차의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왜 이런 격차가 발생하는가를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두 가지만 저는 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첫째, 어쨌든 우리가 디지털 전환을 하려면 기존의 전통 산업을 융복합화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또는 이제 신규 어떤 신사업이라든가 또는 신수출 동력이라든가 이런 걸 육성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인용하고 있는 그 잼 보고서, 글로벌 앙트레프레너십 모니터 보고 최근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레벨 A로 분류되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 PPP 기준으로 국민소득이 5만 달러 이상, PPP 기준입니다. A 그룹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그 A 그룹 중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창업 기업의 수출 집약도가 가장 낮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생계형 창업이 대다수다, 창업에 있어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를 잼 보고서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나 이제 정책적으로 보면 우리가 창업이 중기부에서 워낙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뭐 시장 진입 요건이라든가 또는 어떤 그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개별 창업 기업의 역량, 기술적 역량 측면에서 보면은, 또는 뭐 글로벌 경쟁력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정량 평가에서 굉장히 좋지 않은, 다른 나라와의 비교해서 레벨 A 그룹에서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 하나 이제 우리가 짚어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일반적인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어떤 계열화된 구조가 오랫동안 지속해 오면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어떤 그 생산성 격차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 이 구조에 있어서의 어떤 한계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최근에 OECD 보고서 보면 아까 이제 그 정책금융 얘기를 남윤용 박사님 말씀하셨길래 그 연결해서 말씀드려 보면 정부 보증에 의한 어떤 대출 수준이 굉장히 많았다. 그러니까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사실은 정책금융 비중이 높은 나라로 일반적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족한 거 뭐냐? 중소기업이 부족한 건 글로벌 혁신 어떤 역량과의 네트워크가 굉장히 부족하다. 그래서 뭐 독일이라든가 일본과의 어떤 비교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의 어떤 중소기업의 생산성 역량이 낮은 그런 요인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고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저생산성을 어떻게 우리가 혁신을 통해서 극복하겠냐가 이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쟁력 있는 기술 창업 기업도 육성을 해야 되겠고 또 특히 중요한 거는 결국 사람이 하는 거니까 디지털 어셋의 확보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전문 인력, 고숙련 기술 인력을 중소기업이 끌어들이겠냐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사실은 다 바탕이 되어야 그 중소기업의 어떤 성과 개선에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아까 이제 문제 의식을 제기를 했지만은 이걸 어떻게 극복하겠느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남영웅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디지털 경제라는 것 자체의 어떤 네트워크 구조는 이게 이제 폐쇄성이나 일방성이 아니라 이게 개방성이거든요. 개방성의 구조하에서 딥테크 뭐 스타트업을 육성한다. 또는 뭐 우리 소위 말하는 중소기업의 어떤 신수출 동력을 창출한다, 뭐 디지털 전환을 한다 이런 걸 쓸 때는 절대 중소기업의 어떤 개별적인 역량만으로는 저는 당장에 되기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중요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어떤 상생 협력을 통한 어떤 그 혁신의 창출 가능성을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노영환 교수님 감사합니다. 뭐 우리 모두 잘 아는다시피 지금 중소기업이 직면한 문제, 특히나 이제 대기업과의 격차 뭐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은데요. 노영환 교수님께서 다양한 측면에서 그 문제를 좀 잘 언급을 해주신 것 같고, 특히 뭐 디지털 혁신이나 뭐 요즘 AI라든지 뭐 로봇 이런 거 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중소기업에게는 투자를 하거나 새롭게 도입하기가 힘들 수도 있지만 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큰 숙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앞으로 새롭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좀 지원과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시간이 지금 조금 경과가 됐는데 일단 그 발표하신 남윤용 실장님 혹시 간단하게 뭐 있으시면. 예. 교수님들 토론 말씀 잘 들었고요. 굉장히 공감되는 그런 말씀들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김상태 교수님 바텀업 방식으로 전환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기획뿐만 아니라 정책의 집행 과정, 뭐 저도 상당히 책임감을 좀 느끼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 앞으로 좀 더 신경을 많이 쓰고서 연구하는 과정에서도 좀 반영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노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중소기업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수단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디지털과 AI를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의 성장 뭐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연구뿐만 아니라 실제 정책으로도 이 부분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정책금융 잠깐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연구하는 과정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간접금융, 정책자금이라든지 보증 같은 간접금융의 비중이 94% 정도 됩니다. 그 중소기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직접 투자는 6% 정도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식으로는 이 정책자금이나 보증이라는 금융지원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다수에게 분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감안을 해보면 직접 투자의 활성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좀 역동적인 그 기업들을 성장시켜 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저희가 좀 투자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어떠냐라는 제안 드렸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 첫 번째 세션은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해 주신 남윤용 실장님, 두 분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세션에도 많은 또 참여와 또 이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 주신 좌장님, 토론자분들, 발제자분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두 번째 세션을 바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 세션은 기업가 정신학회에서 준비를 좀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세션의 주제 발표는 강신희 충남대학교 교수님께서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을 주제로 발표를 해주실 예정이십니다. 강신영 교수님 벌써 앞에 나와 계신데요. 주제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충남대학교 강신영입니다. 오늘 발제는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입니다. 기술 혁신 사업화라든가 이런 관점이 아니라 단순하게 기술 개발, 연구 개발 관점이 아니라 좀 생태계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이유는 결국에 우리가 지식이라는 것은 새로 창출되는 것이라기보다는 다른 지식과 결합되었을 때 새로운 혁신이 나오고 새로운 지식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 혁신 주체 간의 지식 이전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 장을 마련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혁신의 그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혁신을 위해서도 생태계 측면에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럼 이 생태계가 조금 더 건전하게 가려면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지 크게 한 3가지 포인트로 해서 초기, 중기, 후기 이렇게 3단계로 나눴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중소기업 기술혁신 필요성인데요. 중소기업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아시는 자료입니다. 종사자 수라든가 매출액이라든가 국내 경제에서 미치는 영향이 많다. 근데 특히 중소기업이 중요한 거는 지역 경제, 특히 비수도권에서의 경제 허리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중소기업 일자리 비중이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 훨씬 더 높고 부가가치 기여 역시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여러 보고서에서도 지적된 바이긴 하지만 중소벤처기업 같은 경우에 생산성과 부가가치 창출 능력이 대기업에 비해 제한적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기술 혁신이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기술 혁신 현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살펴보면 양적으로는 저변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R&D 수행 중소제조업체 수라든가 혁신형 기업 수라든가 부설 연구소라든가 연구원의 숫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R&D 투자 총액 역시 늘어나고 있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최근에 R&D 지난 10년간의 R&D 투자 규모 같은 경우에 국가 전체가 87% 성장을 할 때 늘어날 때 중소기업은 34%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벤처기업 위주로 폭발적인 성장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소벤처기업에서 전통 산업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하지만 그래도 기술 기반의 중소기업들, 벤처기업이죠,는 늘어나고 있다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R&D 예산도 꾸준히 증가 중에 있고 혁신적인 중소벤처기업의 숫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점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신생기업, 스케일업의 측면에서 좀 정체가 있다는 부분이고요. 시장 진입기 기업은 소폭 증가했지만 성장기, 그 다음 단계인 성장기에 있는 기업 비중은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성장을 하지 못하고 혹은 쇠퇴하거나 아니면은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성숙기 기업들의 규모가 계속 정체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걸 볼 수 있고요. 기술 경쟁력도 약화되고 있다는 모습을 이제 고기업 기술 비중이 큰 폭으로 줄었다, 한 절반 정도로 줄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급진적 혁신 측면에서도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역량 측면에서도 많은 축소가 있습니다. 감소가 있습니다. 신제품 개발 투자 비중이 9.4%포인트 감소했고요. 한 10년 사이에. 그다음에 세계 최초 신기술 비중 역시 4.8%에서 0.9%로 3.9%포인트 감소했습니다. 큰 폭으로 줄어들었고요. 급진적 혁신이 줄어들었지만 기술 개발 성공률 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실패의 가능성이 높은 급진적 혁신을 덜함에도 불구하고 기술 개발 성공률이 감소했다는 의미는 전반적으로 이 기술 혁신 역량이 퇴화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개별 기업의 기술 혁신 노력 역시 좀 축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매출 대비 R&D 투자율이라든가 기업당 평균 R&D 규모라든가 기업당 R&D 인력 역시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지금 중소기업의 R&D 현실입니다. 정책적으로 이제 앞에서도 말씀 많이 해주셨지만 간략하게만 살펴보면 이제 제5차 중소기업 혁신 촉진 계획 시행 중에 있고요. 여러 가지
주요 추진 전략들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으로 지금 1조 5천억 원 규모의 어떤 신규 과제 한 3,100억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KO SBIR 미국의 SBIR을 벤치마킹한 KO SBIR을 지금 제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정책 현황에서 그럼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제가 제안 드린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키워드는 개방성입니다. 개방성이 가장 큰 핵심적인 키워드고요. 개방을 통한 지식 이전을 통한 혁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중소기업의 어떤 초기, 중기, 후기에서의 개방성을 높이려면 어떤 측면이 있는가? 초기에 이제 중소기업의 어떤 초기의 기술 파이프라인을 채우려면은 결국에 대학과 산학연 협력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대학과 정출연의 어떤 이 새로 개발되는 원천 기술들이 거기서 원천 기술 개발로 끝나지 않고 중소기업을 통해 기술 사업화가 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SBIR을 벤치마킹한 KO SBIR을 시행 중에 있지만 이것을 한 단계 좀 더 다른 형태로 좀 이 초기 파이프라인을 늘리기 위해 미국에서 지금 시행 중에 STTR 아까 소개됐던 이 부분을 좀 벤치마킹해서 한국형 STTR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STTR이 SBIR과 다른 점은 SBIR은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데 있지만 STTR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간의 기술 이전이라든가 공동 연구를 좀 더 의무 비중을 두고 해서 좀 더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술 이전이나 사업화를 좀 촉진하고 산학의 협력을 활성화하고 그래서 기술 혁신 생태계를 오히려 더 강화할 수 있고 정부 R&D 예산의 효율성을 좀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초기에 얼리 스테이지에 있는 기술들을 중소기업의 파이프라인에 밀어넣는 것이 우선 정책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렇게 확보한 기술들을 스케일업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중소기업, 그러니까 많은 연구자들이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도 그렇고 정출연에 있는 연구원들도 그렇고 중소기업과 협업하는 것을 그렇게 달가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술을 사업화하는 데 있어서 스케일업하는 데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중견기업, 대기업과 협업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건 뭐 저희 학교 교수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결하려면 결국에 중소기업이 이 초기에 원천 기술을 대학이나 정출연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아서 좀 더 성숙시킨 다음에 이것을 스케일업하는 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게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소기업이 혼자서 스케일업하는 게 아니라 이게 기존의 대기업과 중견기업과의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을 통해서 활성화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 볼 오픈 이노베이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생각해 볼 것들 크게 몇 가지 두 가지 이제 뭐 제안 드리는데요. 우선 오픈 이노베이션의 개념을 좀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의 정부 정책은 대부분이 중소기업과 대중견기업 간의 협업만을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정의를 하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앞에서 저희가 얘기했던 STTR이라든가 산학연 협력, 중소기업과 이 대학 정출연 간의 협업 역시 기술 이전 역시 오픈 이노베이션의 한 축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중소기업과 대학 출연연 간의 오픈 이노베이션 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고 또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오픈 이노베이션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 간의 합종 연행을 통해 스케일업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고요. 또한 더 나아가서는 민관 협력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과 지자체, 지역 특화 산업을 연계한다든가 지역 혁신 클러스터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고요. 이것을 통해 어떻게 보면은 우리 비수도권의 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도 맞닿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책적으로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단기적인 그 관점에서 장기적 관점으로 저희가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지원 사업이나 정책들은 단기적 POC라든가 바로 당해년도에 뭔가 당장의 사업화 실적이 날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2년, 3년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장기적인 관계가 구축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 중소기업마다 여러 가지 성장 단계가 다른데 성장 단계별로 여러 가지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마련을 한다면 좀 더 개방형 혁신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기술 스케일업한 기술을 우리가 조금 더 큰 스케일로 확대를 하려면 M&A 시장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이제 기술 이전만으로는 어떤 기술 거래가 일어나긴 힘들고요. 이것이 사업화됐을 때 그 작은 사업을 더 큰 규모의 사업으로 키우려면은 결국에는 중소벤처 M&A 활성화가 마지막 키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M&A 플랫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M&A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고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창업자들의 고령화로 인해서 대표적인 고령화로 인해서 여러 그 M&A 사업 승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M&A의 니즈가 커졌고 이것을 일부 회계법인들이 플랫폼화하여 주식시장에 상장한 정도로까지 규모를 키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도 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M&A 플랫폼이라든가 세제 및 금융 지원,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글로벌화, 해외 기술 기업과의 M&A를 통해서 조금 더 스케일업하는 방안, 그다음에 또 중소기업 간의 M&A 절차를 좀 간소화하여 M&A가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우리가 좀 모색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크게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한국형 STTR, 오픈 이노베이션 활성화, M&A 활성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새로 이 대학이나 정부 출연 연구소에서 만들어낸 기술을 초기 단계 원천 기술을 중소기업 파이프라인에 밀어넣고 그다음에 중기 스케일업 하기 위해서는 오픈 이노베이션 활성화, 그다음에 좀 더 큰 규모의 사업으로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M&A 활성화가 시급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세션의 토론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자리해 주시고요. 두 번째 세션의 좌장은 이병헌 광운대학교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우선 그 강신영 교수님 주제 발표 기술 혁신 정책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발표를 들었고요. 중소벤처기업 연구원의 우리 김기만 박사님, 그다음에 박상문 교수님 이 순서대로 토론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제가 우리 그 강신영 교수님 발표 자료에서 좀 하이라이트 하고 싶은 게 그 R&D 투자가 특히 우리 보면은 그 그룹으로 나눴을 때 중소기업에서의 R&D 투자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지만 벤처기업의 R&D 투자는 매우 비약적으로 특히 국가 전체의 R&D 투자 증가율보다 뭐 거의 한 2배 가까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게 매우 긍정적인 사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기술 혁신이라는 게 공부도 그렇지만 기술 혁신이라는 게 뭐 모든 중소기업이 다 해야 될 건 아니잖아요. 일단 적어도 그 벤처 기업군이 확장이 되고 그들에 의해서 연구개발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사인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김기만 박사님 요 기술혁신 부분에 대해서 좀 토론 부탁드립니다. 지금 두 번째 세션이 중소기업의 어떤 역동성에 대한 얘기, 그리고 발제해 주신 우리 교수님께서 혁신 생태계의 관점을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도 좀 혁신 생태계라는 이제 개념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얘기들을 할 거고, 조금 너무 미시적인 얘기보다는 지금 좀 큰 얘기들 중심으로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교수님 발제 잘 들었고, 저도 오늘 뭐 토론 내용 중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뭐 산학연 협력, 오픈 이노베이션, M&A 활성화 등에 대한 내용들에 크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홀로 모든 걸 할 수 없다는 거에 저도 깊이 공감하고 있고요. 오늘 내용 좀 이게 생태계 관점에서 저는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 혁신과 뭐 생태계에 대한 논의는 사실 오랜 기간 좀 진행됐던 사항입니다. 이게 학술적으로도 그렇고 실무적으로도 그렇고요. 다만 이제 생태계의 좀 이제 구성 요소에 대해서는 좀 아직 많은 논의들이 있고, 쉽게 얘기하면 명확하게 이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게 더 이제 생태계 범위와 한계냐에 대해서는 조금 학술적으로도 논의가 좀 진행되고 있지만, 좀 분명한 것은 그런 여러 이제 구성 요소들이 있습니다. 혁신 생태계라 얘기를 하면 그 안에 뭐 투자사라던가 아니면 뭐 기술 중개기관이라던가 교육기관, 대학이나 연구기관, 그 민간 기업들이 있는데, 생태계에서 중요하게 보는 관점은 이들의 좀 상호작용입니다. 그러니까 개별 역할을 보는 거는 혁신 생태계에서 좀 중요하게 보는 관점은 아니고, 이런 주체들이 어떻게 뭔가를 같이 하고 있고 상호작용하고 있고 그 접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는 게 생태계의 중요한 관점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 이제 생태계 관점으로 뭔가를 논의한다는 것은 그런 접점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는 시각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할 것이고요.
저희는 뭐 중소벤처기업에 이제 관심이 많은 이제 오늘 토론의 내용인데, 단 중소벤처기업은 혁신의 중요한 뭐 수행자면 뭐 이견의 여지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더불어서 뭐 역량이나 경험이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의 혁신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는 또 하나의 또 중요한 주제일 것 같습니다. 혁신 생태계 관점에서 몇 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우리의 좀 현황을 좀 알고 사실은 우리가 뭔가를 개선을 얘기할 때 좀 더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논의가 될 텐데, 좀 소개를 해드리면 저희 그 국가 수준에서 그 와이포라고 하는 이제 세계 지적 재산 기구에서 하는 글로벌 이노베이션 인덱스라는 이제 지표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130개국의 이제 국가의 역량들을 진단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6위에 해당을 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130개국 중에서. 그러니까 상당히 좋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죠. 세계적인 수준에서도. 그런데 다만 여기서 조금 이제 짚어볼 것도, 우리가 어떤 부분에 조금 더 위크 포인트가 있느냐, 상대적으로 말이죠, 했을 때는 뭐 규제의 품질이라던가 의외로 좀 벤처 캐피탈 쪽에 좀 획득하고 투자하는 데에서는 아직은 좀 글로벌 수준에서는 한 30위권이니까 사실 높긴 합니다만, 한국이 갖고 있는 기본 종합순위 6위라는 이제 순위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부족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들고요. 중소기업의 활동으로 들어가면 이제 대표적인 게 저희가 이제 중기부랑 중앙회가 발표하는 좀 미시 자료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혁신 활동에 대한 발표가 있는데, 이 조사는 재미있는 게 이제 모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R&D를 실제로 이제 수행하고 집행하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조사를 합니다. 근데 이들의 결과를 이제 최근 보고서를 좀 살펴봤는데, 여전히 뭐 강론이야 저희가 좀 토론문에 적어왔지만 대부분의, 그러니까 생태계라고 생각했을 때 이 대부분의 R&D를 수행하는 우리 중소기업이 이제 독자적으로 자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자기 자금을 가지고 R&D를 수행하고 있는 걸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어떤 혁신 생태라던가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아무리 이제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의 중소기업의 혁신 지형 자체는 아직 좀 홀로 독자적으로 하는 기업이 아직 대다수다 라고 하는 걸 현실적으로 알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 어떻게 좀 이제 시프트 할 수 있겠느냐, 조금 더 우리가 이런 좀 상호작용 속에서 갈 수 있겠느냐, 시프트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신기술인데 AI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제 AI에 대한 저는 뭐 무조건적인 적용의 의미보다도 인식도가 상당히 낮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AI에 대한 좀 필요성에 공감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많다는 자체는 분명히 뭔가 좀 갭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AI의 뭐 유용성이나 효과성을 떠나서 기업의 필요성조차 느끼지 않는다.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정책적으로 학술적으로 논의하는 것과 현장과 상당한 좀 갭이 있는 포인트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이제 고민의 필요성들을 좀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썸업하면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제 역동성이라는 이제 키워드, 그리고 기업가 정신이라는 키워드를 이제 본 세션이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혁신 생태계에 좀 플레이어가 많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기존의 기업들이 혁신한 방식을 갑작스럽게 바꾸는 건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기존에 했던 방식, 패턴들 바꾸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저는 오히려 가능성을 좀 신기술 기반의 좀 이런 스타트업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지고 이쪽으로 좀 역량 집중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뭐 개별 사례로서 좀 몇 분들 만나볼 기회가 있었지만 상당히 좀 다릅니다. CEO들이, 이런 분, 뭐 스타트업 CEO들은 이 세상을 보는 관점도 다르고 엄청나게 큰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저희 또 기업가 정신이 갖고 있는 좀 역할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오히려 좀 오늘 뭐 심포지엄이 학술대에 좀 목적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좀 과감하게 좀 제안을 해보는 건데, 좀 중기업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보면 좋겠다라고 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혁신이라고 얘기할 때 사실 뭐 학술적으로 뭐 슈페터 이런 유명한 학자들이 있지만, 사실 혁신은 규모가 큰 기업이 리드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중소라는 거를 너무 우리가 합쳐서 중소기업은 항상 어렵다라는 이제 모토를 가져가게 되는데, 그런 시각보다는 조금 더 이제 구분해서 뭐 스타트업, 소기업, 중기업에서 사이즈가 있는 중기업이 우리 중소기업 정책과 생태계에서 가진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소외되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이들이 뭔가 리드를 하면서 가치 사슬을 확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바꿔볼 차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요. 마지막은 AI에 대한 건데, AI 저 유용성보다도 좀 인식도가 너무 낮은 거는 분명한 뭔가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중소기업 내에서도 이런 AI 역량에 대한 좀 격차가 커질 걸로 예상이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국가 경쟁력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네트워크 비대칭성이나 정보 비대칭성을 좀 고려하는 얘기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해야 되는 지금 시점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좀 7분 정도 썼는데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중소기업 R&D 사업이 이제 다음 정부에서 아마 쟁점이 될 게, 이게 여전히 이제 중소기업부가 하는 중소기업 R&D 사업에 대해서 이게 저변 확대형 내지는 그냥 그 별 효과가 없는데 기업들한테
어떤 보조금 지원 차원에서 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데 이제 지금 전반적인 어떤 기술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좀 더 중소기업과 R&D도 첨단 기술 분야에 뭐 일테면 요즘 얘기하는 뭐 딥테크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로 좀 더 시프트해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이 있어요. 그게 이제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있고 정책 담당자들한테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과연 맞는 얘기인가에 대해서도 또 토론이 좀 필요는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쟁점이 하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박상문 교수님 토론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강신영 교수님의 그 개방성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야 된다는 데에서 전적으로 이제 공감을 하고요. 그동안에 이제 개별 기업 중심 어떻게 보면 포인트 지원했다면 이제는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형태가 된다. 그렇게 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 3가지 정도 포인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이제 기술 혁신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걸 중심으로 보면 그게 이제 3가지 변화를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거대 프로젝트의 주체가를 통해서 기술 혁신이 이루어지는데 그 주체가 과거에는 정부 주도였다면 지금 민간 주도라는 거죠.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예로 우주 탐사, 예전에는 나사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가 주도했다면 지금은 개별 기업 스페이스X라는 기업이 돈도 조달하고 기술도 조달하는 형태로 바뀌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혼자 하던 시대는 끝났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대기업, 큰 기업이 중앙연구소 만들어서 혁신을 했다면 지금은 그들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여러 파트너들과 같이 글로벌 인재들이 협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혁신이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그러니까 선형적으로 누군가가 먼저 혁신이 이루고 그 다음 기술을 가진 사람이 두 번째 혁신이 이른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애가 튀어나오는 거죠.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있었던 중국의 뭐 딥시크라는 회사가 갑자기 혁신을 생각지도 못한 10분의 1 비용으로 이뤄낸 거죠. 이런 걸 보면 기존과는 다른 뭔가 캐치업 모형에 있어서도 좀 다른 모습이 아닌가라는 게 최근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내 중소기업들이 과거에 해왔던 혁신의 방식만으로는 안 된다. 뭔가 좀 다른 방식이 필요할 거고 그 과정에서는 민간 주도, 그 다음에 협력, 그리고 기존과는 다른 발상의 전환, 이러한 좀 파격적인 방식이 도입이 필요할 거고, 그러면 정책도 그러기에 맞게끔 민간이 R&D에 대한 것에서 더 규모도 키우고 파격적인 지원을 해야 될 거고, 협력을 국내가 아닌 해외 기업, 해외 파트너들과 협력하는 것에서도 과감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을 거고, 또 발상의 전환도 어떻게 보면은 평가 방식에 있어서도 뭔가 좀 새로운 발상의 전환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그런 기업들이 대해서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발제는 여기까지 토론을 얘기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 박상문 교수님 토론을 들으면서 제가 사실 이제 다다음 주인가 어디 키스텝에서 무슨 또 포럼을 하는데 뭐 발제를 해달라고 해서 장표 만들다가 왔는데 거기에다가 내가 어떻게 비교를 했냐면 우리나라의 그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의 연구개발 모드하고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이나 그 중소기업들의 연구개발하고의 차이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저는 한국의 중소기업들, 스타트업들의 연구개발은 용역 개발하고 있는 거다. 서브 컨트랙트 R&D를 하고 있는 애들이고, 반면에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의 R&D는 마켓과 테크놀로지 인테그레이터예요. 얘들의 역할이. 근데 이 차이가 왜 오느냐? 그러니까 한국의 그 중소벤처기업들은 먹고 살려고 기술 개발을 해요. 그걸 뭐냐면 정부 R&D 사업에 참여해서 먹고 살려고 하고 그다음에 뭐 대기업이 발주하는 거에서 하는 거죠. 반면에 미국의 스타트업들은 일단 펀딩을 팍 땡겨요. 최소 100억, 200억, 300억 돈 쌓아놓고 내부에서 어떤 R&D를 하려고 안 해요. 그 돈 가지고 대학에다 줘서 대학에 있는 기술 사오거나 공동개발해서 가져오고 다른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도 땡겨오고 이렇게 해서 하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어느 날 갑자기 훅 튀어나오는 것과 같은 혁신적인 기술을 2, 3년 안에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생태계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갈 건가가 이슈인데 아까 저는 우리 김상태 교수님 토론이 굉장히 임플리케이션이 있다. 그러니까 저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정책을 디벨롭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신영 교수님 클로징은 좀 이따 듣고 플로어에서 이제 이런 문제의식을 좀 가지고 아이디어가 계신 분들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분씩만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1분이 지나면은 컷합니다. 저는 그 국민대학교의 이근희 교수입니다. 항상 이 세미나 들으면서 아주 감동을 했는데요. 저는 이제 기술 혁신기가 나오니까 저는 사실 이 벤처나 이렇게 위험을 투자하는 거 그게
좀 이렇게 세 단계로 될 수 있다 생각해요. 사실 그 대기업 현대그룹에서 그 뭐랄까요, 다이나믹스 보티스 로봇 그 구매한 거 있잖아요. 그게 11억 달러거든요. 그것도 사실 현대기업으로서는 벤처 투자를 한 거예요. 그다음에 그보다 좀 못한 게 기술협력부에 그 중견기업이 하는 또 벤처가 있어요. 그게 그 딥테크라고 그래서 10개 항목을 골라가지고 1조 펀드를 만들어서 또 그 투자를 해요. 거기다가 빅테크에 관한 기술 펀드를 만들어서 이제 그 투자를 하는 그 기업에 그런 한국의 그 빅테크 기업에 이제 투자를 하고 맨 마지막에 이제 중소기업에 대한 건데 중소기업은 사실 지원이 많아요. 지원이 많고 이러기 때문에 현재는 중소기업부나 이런 게 해야 될 게 스타트업이나 혁신적인 기업을 만드는데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나 이거죠.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사실 좀 저기 살만해요. 그리고 뭐 그대로 유지하면 되고 정책도 좋으니까 스타트업이 사실 90%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타트업에 대한 그 기술 투자 이런 것에 벤처기업부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감사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들이 뭐 스타트업의 기술을 M&A 하거나 뭐 아까 우리 강신영 교수도 그런 일종의 오픈 이노베이션의 하나의 수단으로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뭐 말씀하실 분 한 분만 더 하겠습니다. 벤처에 대한 정책적인 것은 외부적인 것입니다. 내면적으로 기본적인 벤처를 하는 사람의 심리 혹은 문화, 동기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것 꼭 맞춰서 이제 연구돼야 되는데 무조건 풀만 하니까 뭐 과거에 벤처 따먹기 위해서 연구비를 내고 또 받고 반복하는 이런 사기도 있었습니다만은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스라엘은 우수한 인재가 벤처로 갑니다. 우린 벤처에서 실패한 사람은 실패하더라고 그러는데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실패한 자를 오히려 우대합니다. 뿐만 아니라 빌 게이트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창업은 잘하는데 그것이 커서 성숙할 적에는 관료 조직화할 적에는 못하니까 물러서야 되는 이런 하베스라든가 이런 것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생태계도 우리의 문화가 기본적으로 우수한 사람은 사는 공상이라고 하는 이조 시대의 법대라든가 이들에 가려고 그러고 우수한 인재가 중소기업에 가는 것을 실패 요인으로 보는 이런 문화적인 요소도 보고 그다음에 또 가족끼리도 우수한 인재에게 서로 맡기는데 우리는 누가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남매 간에 형제 간에 싸웁니다. 이런 권력지향적인 문화 이런 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런 것도 같이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인재의 중요성, 그러니까 우수한 인재가 사실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많이 가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사회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강신영 교수님. 예, 앞에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특히 우리 김기만 연구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역동성이라든가 기업가 정신이라든가 그다음에 혁신은 이제 결국에 규모가 큰 기업이 주도를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소기업보다는 중기업 중요성 말씀해 주셨고요. AI 너무나 공감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결국에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수한 인재가 벤처를 지원하고 하려면은 불확실성에 어떻게 도전할 것인가가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확실성에 대한 도전. 이것을 지금까지는 기업가 정신이라는 용어로 해서 어떻게 보면 개인에게 다 불확실성에 대한 모든 리스크를 다 전가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책적으로 불확실성을 어떻게 해소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요? 보면은 결국에 핵심적인 거는 제가 보기엔 개방성이라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해보고 이게 안 됐을 때 만약에 내 결과물은 실패했지만 나한테는 실패했지만 이거를 거래를 통해서 그나마의 어떤 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면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 도전하려는 사람이 분명히 늘어날 것이고요. 그다음에 앞에서도 이 이제 지원 중심에서 투자 중심으로 간다는 얘기도 결국엔 투자는 리스크와 업사이드, 베네핏을 같이 공유한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투자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금융 기법을 도입해서 뭐 옵션 상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혁신에 대한 불확실성 부담을 좀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개방성의 키워드인 것 같고요.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누어서 초기 단계의 기술도 많이 기술이 이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중기 기술을 사업화하는 과정에서도 스케일업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협업을 해야 되고 사업화가 완료가 됐을 때 더 큰 규모로 사업화하려면 M&A가 활성화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소기업 R&D 예산이 2025년 올해 중기부 R&D 예산이 1조 5천억 정도 됐나요? 1조 5천억에서 6천억 사이인 것 같은데 이게 문재인 정부 때는 거의 2조 가까이 갔다가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 다음 정부도 아마 이제 중기 R&D 예산을 좀 늘리긴 할 텐데 정부의 재정 여력상 크게 많이 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2조 대 초반 정도까지 늘어난다 하더라도 여전히 상당히 제한된 한정된 자원이잖아요. 이러한 정부 R&D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거냐, 어디에 어떻게 투자할 거냐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그 방향 하나는 오늘 이제 말씀하신 콜래버레이션, 오픈 이노베이션 이런 쪽에 초점을 두고 그런 생태계를 만드는 방향으로 투자해야 된다는 말씀 주셨고 또 한편은 플로어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중소기업이 우수 인력을 유치해서 활용하는데 활용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하는 거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유입될 수 있는데 쓰여지면 하는 그런 정책 방향이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한편에서는 이제 정부 자금만 가지고 안 되니까 여전히 그 벤처기업 R&D 투자가 늘어난 이유는 벤처기업으로의 투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니까 결국은 민간의 자금 투자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더 늘어나서 그 돈을 가지고 R&D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그런 정책이 앞으로의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발제와 토론해 주신 세 분 교수님들 박사님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세션에 토론을 진행해 주신 패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세 번째 세션 주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배태준 한양대학교 교수님께서 벤처기업 육성 지원 중심에서 벤처 생태계 글로벌화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양대학교 배태준 교수라고 합니다. 지금 이 발표 내용은 서울시립대학교 이춘우 교수님과 같이 중소벤처기업 정책학회에서 중소기업부와 함께 지금 추진하고 있는 약간 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국회에서 발표를 한 내용이고요. 이번에 다시 한번 또 여러분 앞에서 다시 한번 제안 드리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목차는 그 한국벤처 성장과 중기부의 역할, 그리고 중기부 이후에 벤처 스타트업의 정책 현황, 그리고 2025년 한국벤처 스타트업 정책 개관, 그리고 이제 해외 벤처 스타트업 정책에 관한 뭐 아주 간략한 내용 소개, 그리고 이제 새로운 정부의 벤처 정책 방향은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지에 관한 제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학교에서 그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항상 그 중간고사 때 내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생들은 약 한 16% 정도가 스타트업을 창업해가지고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을 시키는 데 반해서 우리 한양대학교 학생들은 창업에 도전한 학생이 굉장히 적다. 물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높은 비율이지만 스탠포드 대학에 비하면 뭐 비할 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 원인이 뭐냐 이거에 대한 문제를 항상 내거든요. 항상 내면 언제나 나오는 답이 한 70%가 어떤 대답이냐면 스탠포드는 제도가 잘 돼 있고 우리 한양대는 제도가 안 돼 있고 이게 이제 대부분 나오는 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한 10% 20% 정도 나오는 답은 스탠포드는 선배들이 잘 돼 있고 한양대는 선배들이 안 돼 있고 이런 대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너의 대답은 다 틀렸다. 너희들의 정답은 정답은 뭐냐?
스탠포드 애들은 능력이 있고 너네는 능력이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저의 강의 평가는 저 사람은 항상 부정적인 인간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강의 평가가 해년마다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해년마다 굽히지 않고 이 문제를 계속 냅니다. 그러면서 항상 하는 말이 우리나라 벤처 정책은 전 세계 넘버 원이다. 이 이야기를 항상 하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이 반신반의합니다. 설마 그럴까? 설마 뭐 근데 왜 이 모양이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독창적인 벤처 육성 정책을 가지고 있고 가장 파워풀하고 가장 다양하고 이 세상 모든 좋은 거는 다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강력한 정부 드라이브 정책에 힘입어서 우리 벤처 생태계가 급성장을 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벤처 기업도 늘어나고 벤처 투자도 늘어나고 그리고 언론 기사와 같은 이런 그 사회적인 문화도 증가했습니다. 수치로 간단하게 보시면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 하고 그 다음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비교해 보면 이 모든 수치가 약 한 2배 정도로 다 증가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약간 주춤하다 이런 내용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말은 아마 이제 코로나 시기 때 또 너무 또 급성장한 점이 있고 그래서 약간 좀 조종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조금 우려하고 있는 내용들이 뭐냐면 우리 R&D와 더불어서 R&D 그 예산 자체를 이렇게 줄이다 보니까 벤처 스타트업의 그 R&D가 전체 우리나라 R&D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타격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팁스 관련된 R&D 정책이 굉장히 조금 영향을 받고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종합을 해보자면 지금 최근에는 이제 글로벌로 많이 가고 혁신 기술에 집중하고 뭐 이런 거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종합을 해보자면 우리나라의 정책이 매우 체계적이고 그리고 다양하게 접근하고 있고 시류를 잘 반영하고 있다. 글로벌 딥테크 시류를 잘 반영하고 있고 정책적인 면에서도 세계를 선도하는 수준이다라고 저희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발짝 더 나가기 위해서는 도대체 뭘 해야 되느냐?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잘하고 있는데 여기서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해외는 어떤가 또 한번 살펴봤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 것 같아요. 해외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는 약간 단기적으로 늘 급급하게 접근했는데 해외는 정책이 굉장히 조금 계속 유지된 간다 뭐 이런 느낌을 좀 받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는 조금 단기적이면서도 좀 너무 지엽적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약간 조금 집중적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런 면이 있는데 해외는 좀 생태계 전반적으로 약간 좀 큰 틀에서 좀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 굳이 찾자면 이제 그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을 보시면 미국도 물론 계속 잘 해왔는데 최근에는 보시면 투자도 많이 하고 더 생태계, 다양성, 포용성 뭐 이런 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집중적인 거에서 약간 이제 지역 중심적으로 테크 헙 같은 거를 마련해가지고 지역 단위의 이게 기술 혁신을 이끌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기존의 그 스타트업이나 벤처 정책에서 좀 소외됐던 그룹들 이런 그룹들까지 같이 포용해서 그런 그룹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벤처 스타트업 같은 경우를 잘 안 했었는데 근데 최근에 들어서 스타트업 대국이라고 굉장히 담대한 이 계획을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글로벌화, 그다음에 디지털 그린 전환, 그리고 스타트업 개발 5개년 계획 뭐 이런 것들도 계속 발표를 해가지고 투자를 10조 엔으로 늘리고 유니콘을 100개를 만들겠다. 스타트업은 10만 개를 만들겠다. 이렇게 굉장히 큰 목표를 지금 설정해서 2022년부터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본의 스타트업들이 지금 조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뉴스들을 많이 좀 보셨을 거예요. 중국은 이제 모바일 시장으로 들어오면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 대중창업 만중 혁신 뭐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이 창업을 하고 모든 사람이 혁신을 해라. 영어로 하면 Mass Entrepreneurship and Innovation입니다. MEI라고 그랬는데 이런 정책을 이미 2015년부터 발표를 해가지고 이 정책에 따라서 쭉 진행이 잘 되고 오다가 최근에는 여기에 뭘 덧붙였냐면 공동부유, 다 같이 잘 살자 이런 정책이 또 강화됐습니다. 그리고 또 금융적으로도 베이징 증권거래소 같은 거를 신설을 했고요. 글로벌 영향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시점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니콘 기업도 지금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되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원래 그 중소기업이 강한 나라 이렇게 잘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독일은 굉장히 큰 기업들이 많이 있죠. 그런 기업들만 모아가지고 증권거래소에서 40개 기업을 이렇게 사고 파는 그런
덱스 지수라고 하는데 여기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기업들입니다. 뭐 SAP라든지 그다음에 지멘스라든지 머크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 덱스에 이제 스타트업이 좀 편승해야 되지 않느냐. 스타트업도 덱스에 지금 편입될 수 있을 정도로 좀 규모를 키워야 되겠다라고 그래서 규모를 키우는 스케일업 쪽으로 가고 있고 장기적인 관점이 좀 필요할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기술 개발이나 이런 게 많이 돼 있었는데 여기도 보시면 포용 그리고 스케일업 이쪽으로 조금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사실은 영국은 원래 규제를 이렇게 혁신하는 이런 게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규제 샌드박스 같은 경우도 영국에서 나왔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됐는데요. 하여튼 스타트업 친화적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종합해 보면 최근에 스타트업을 국가의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다는 게 확실하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딥테크 쪽으로 지금 몰고 있고 그리고 생태계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그리고 포용성, 다양성, 글로벌화, 스케일업 이런 단어들이 이제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우리는 크게 이제 새로운 정부가 이제 곧 탄생될 텐데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간에 벤처 정책을 놓칠 수는 없으니까 여기에 지난번에 이제 국회에서 토론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또 말씀드리면 여기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하고 덧붙여서 우리나라의 벤처 정책은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해왔었는데 어떻게 보면 브랜드가 없다. 벤처 정책의 브랜드가 없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바마 시절에 스타트업 아메리카라고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을 대표하는 벤처 스타트업 정책의 브랜딩이 확실히 있지 않습니까? 중국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만인 창업 뭐 이런 MEI 이렇게 해서 그 정책의 브랜딩이 있고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담대한 슬로건을 내세워 가지고 스타트업 대국으로 올라가겠다. 이런 정책이 발표됐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조그만한 그 사업들은 굉장히 잘 돼 있는데 그 전체를 아우르는 정책의 브랜딩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김대중 정부 때는 그 벤처 정책을 얘기하면 IT 그리고 인터넷 그리고 IMF 극복 이렇게 이제 딱 이렇게 약간 매칭이 되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노무현 정부 때는 이제 벤처의 건전화라고 그래서 이제 거의 없다시피 했고 이명박 정권에 들어와서는 그때는 이제 좀 실용으로 바로 좀 빠르게 사업하고 또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이런 것들이 약간 이제 좀 기조를 걸었고요. 그다음에 정책의 브랜딩이라고 그러면 박근혜 정부 때가 약간 브랜딩이 좀 있었지 않았나. 창조 경제라고 그래서 브랜딩 측면에서 보면 이게 좀 있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제2벤처붐이라고 그래서 브랜딩이 좀 있었죠. 제2벤처붐 그리고 K 유니콘 이런 사업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요때는 약간 우리나라만 한정되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전 세계로 보면 뭐 제2벤처붐인지 이런 거 잘 모르니까 우리나라는 제2벤처붐이었지만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 짧았지만 그때는 민간 글로벌 딥테크 이런 거였지만 브랜딩이라고 할 만한 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좀 브랜딩에 좀 신경을 쓰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들을 좀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스타트업 기업들의 그 롤모델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만 하더라도 FAANG 빵이라고 그래서 예전에 한참 유행했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가파, 뭐 구글, 그다음에 애플, 그다음에 페이스북, 아마존 이렇게 4개 기업 여기다가 마이크로소프트가 들어가냐 마냐 마이크로소프트가 들어가면 또 마가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중국도 이런 게 있었어요. 중국도 BAT라고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전통적인 그 스타트업들이 있었고 여기다가 최근에 바이트댄스, 틱톡 운영사죠. 그리고 테무 운영사, 판도더 이런 기업들이 또 들어와가지고 약간 네이밍이 되고 있다. 이런 게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도 뭐 굉장히 유명한 기업들이 있습니다만은 네이버, 뭐 카카오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비할 바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파 같은 기업들은 R&D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전체 R&D의 2배를 쓴다. 가파 기업만 가지고 그리고 민간 기업으로 따지면 3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요 4개 기업이 쓰는 R&D 비용이 170조. 근데 우리나라 민간 기업을 전체 다 합치면 이게 우리나라 60조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거의 3배 차이가 나니까 일단 물량 면에서도 차이가 엄청 나고 네이밍도 차이가 엄청 나고 임팩트도 차이가 엄청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쪽에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한편으로는 또 소외되는 계층도 또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잘하는 애들만 몰아주냐. 누구나 다 잘할 수는 없지 않느냐. 좀 잘하려면 어느 정도 우리도 할 수 있게끔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불만들이
또 있더라고요. 제가 벤처기업 스타트업들과 얘기를 해보면.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한번 좀 같이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약간 하나를 챙기면 하나가 좀 약화되고 이런 면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5가지 정책을 제안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벤처 투자 생태계를 글로벌화 좀 더 하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신산업을 선도하는 딥테크를 더 하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자본시장을 더 강화하자. 네 번째는 전 국민이 벤처 정신에 무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자.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정책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가지고 싱크탱크가 아니라 정책 랩 방향으로 가는 게 어떨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슬라이드에 있지만요. 여기 하나하나 짚어보면 3대 강국으로, 그 다음에 딥테크 선도기업을 육성하자. 예를 들어 초격차 천 같은 경우가 해당될 겁니다. 여기 혁신 자본시장 강화, 여기서 지금 코넥스 같은 그 회수 시장도, 또 이전 시장이죠. 코스닥 이전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시장도 조금 혁신해서 운영하자. 그리고 전 국민을 벤처화 하는데 앞장서자. 여기에 시니어 창업, 1인 창업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기업가 정신, 문화 확산 이런 것들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책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가지고 정책 랩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정책은 굉장히 잘 돼 있는데 정책이 사실은 이 버티컬화 돼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단은 뚫려도 뒷단이 막히면 이게 또 무용지물이 되고, 앞단은 막혀도 뒷단은 뚫려 있어서 우리는 잘 되고 있는데 왜 이러냐, 또 이렇게 딴소리를 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한번 해보고 또 실험을 해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런 게 없이 그냥 좋다 그러면 한번 도입하고 그다음에 안 되면 말고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제 정책도 약간 실험 방향으로 실험 설계를 해서 같이 한번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해보는, 그렇게 해야 좀 과학적으로 접근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서 좀 제안을 드립니다. 이 자세한 내용들은 정책 랩에 관해서는 여러 사례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같이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 자료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 주신 배태준 교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듣고 있는 주제 발표와 이제 진행될 토론은 중소벤처기업 정책학회에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토론도 좌장은 전종근 중소벤처기업 정책학회 학회장님께서 진행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패널 분들도 앞으로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후 진행은 전종근 학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배태준 교수님께서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발표 역량이 아주 탁월하신 것 같아요. 항상 느끼지만 잘 들었고요. 또 이 주제에 대해서 오늘 아주 전문가 두 분을 잘 모신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김선우 센터장님하고요, 나수미 연구위원님 두 분이신데요. 두 분 다 이 주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하시고 연구하시고, 그래서 아주 훌륭한 토론이 될 것 같고요. 배태준 교수님의 발표 내용 중에 저는 딱 눈에 들어오는 게 정책 컨트롤 타워, 이게 눈에 들어왔고, 두 번째 민간주도 생태계 말씀하셨고요. 정책 컨트롤 타워에서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 직속 정책 랩을 도입하는 게 어떠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 김선우 센터장님께서 토론 내용 중에 이 정책 컨트롤 타워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범부처 차원의 거버넌스를 좀 강조해 주셨어요. 이게 배태준 교수님이 강조하셨던 그 정책 컨트롤 타워랑 김선우 센터장님 말씀하시는 범부처 차원의 정책 거버넌스하고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소상공인과 혁신 기업 정책이 이제 공존하는 이런 구조가 맞느냐라는 데 의문을 제시하는 것 같은데, 그 얼핏 드는 생각이 현재 중소벤처기업부가 두 개를 다 하고 있는데 이거를 뭐 혹시나 소상공인청을 독립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런 말씀이신지 아니면 다른 말씀이신지 궁금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 정책과 산업 정책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도 의문을 주셨는데, 또 이거를 정부 부처와 연결시켜 생각해 봤을 때 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간의 역할 구조 조정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김선우 센터장님의
구체적인 토론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김선호입니다. 오늘 좋은 발표 들어서 저도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요. 또 앞단에 발표해 주신 분들도 저희 연구원에서 연구하는 주제와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특히나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이렇게 집단지성으로 모여져 있는 학회와 같이 이런 아젠다를 개발한다라는 부분에 굉장히 의미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의성 있게 포럼을 운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벤처 정책이라고 했을 때 역사적으로는 아마 내년 정도가 30년 이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간에 우리는 스타트업이라 부르기도 하고 딥테크 기업이라 부르기도 하고 벤처 기업이라고 했지만 다 같은 주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양한 용어로 되지만 우리는 이들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이유가 창의적인 아이디어 또 혁신 기술을 통한 원천 기술 확보, 산업의 전환 이런 부분에서 경제를 바꾸고 일자리를 만든다라는 부분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해 주신 정책 방향 또 추가해서 말씀 주신 정책 브랜딩이라든지 스타트업의 롤모델 이런 부분은 고민을 못했었는데 또 다른 아이디어로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구체적인 정책을 자세하게 제시해 주셔가지고 어떤 부분에서 토론을 해야 되나 실은 뭐 인재도 할 말이 많고 기술도 할 말이 많고 그런데 여기에다 좀 더 덧붙이면 좋겠다라는 부분으로 해서 첨언하고 싶은 부분 3가지를 갖고 왔습니다. 제 좌장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첫 번째 아마 그 발표의 제목이 여러 가지 방향성 6가지 방향성을 이야기했지만 개별 기업 정책에서 생태계로 가자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방향이어서 발표의 제목에도 그렇게 쓰신 것 같습니다. 근데 생태계를 지원한다가 쉽지 않은 일인 거는 아마 다 알고 계실 것 같고 어떤 부분을 지원해야 우리가 매년마다 10,000개씩 R&D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거를 잘하는 것이냐라는 이제 의문이 드는데요. 실은 생태계를 지원한다라고 했을 때 단일 부처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대부처의 이야기 아젠다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정책 연구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대부처로 합쳐야 된다 혹은 뭐 독립해야 된다 이런 말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연구원에 부탁하는 바는 지금의 소상공인이나 혁신기업에 대한 정책을 이게 같은 철학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원 대상들을 봤을 때 그렇다라고 해보면 이것을 지원하는 부처가 통합된 체제로 가는 게 더 실효성이 있는지 실행력이 있는 건지 어떤 영향이 있는 건지 또 분리체계가 더 유용하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효과들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의 상황에서는 기술이 곧 산업인 것 같아요. 기업이나 기술이나 산업이나 다 같은 이야기로 되는 취지에서 본다면 실은 산업부나 중기부나 이게 따로 부처로 있는 것들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통합체제나 분리체계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이제 뭐 우리 자본의 다양화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수미 박사님 워낙 전문가셔서 말씀 자세하게 줄 거라 생각하고 저는 조금 다르게 VC를 글로벌화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태까지는 개별 기업을 어떻게 해외로 내보내지, 해외 진출을 시키지 이런 부분들을 가성비 높은 정책이 VC를 글로벌화하면 된다. VC도 국내에 협소한 시장 이런 부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또 해외에서 투자 경험이 늘어났을 때 그게 혁신적인 투자가 이렇게 된다. 실리콘밸리에서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국내에 빨리 도입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이들이 실은 혼자서 이제 펀딩하는 것들이 아니라 같이 이런 클럽 딜을 했을 때 네트워크가 생길 것이고 해외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 방향으로 저는 더 가성비가 높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부분은 저희가 잘 이야기는 안 됐지만 실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 폐업 기업이 100만 개 시대가 이제 도래를 했고요. 실은 통계적으로 본다면 개인 창업이 창업 자금의 1.9억 원 하고 법인 창업이 2.8억 원 정도인데 그냥 1억 원만 잡아봤어도 100조입니다. 100조가 실은 매년 이제 실패 비용으로 이제 쓰이는 것을 보았을 때 실패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정책적으로 활용할 것이냐 조금 더 기획된 형태의 주식회사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이분들이 원스톱으로 폐업까지 할 수 있도록 법무부라든지 이제 범부처적으로 할 수 있는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창업 국가나 혁신 강국을 말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김선우 센터장님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VC의 글로벌화의 이 부분은 아주 공감되었고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생태계에서 기술과 산업 생태계가 유사하고 굳이 구분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생태계가 다양한 생태계가 존재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논의되고 있는 생태계는 뭐 그 스타트업 혁신 생태계를 말하는 것 같고요. 그거의 핵심은 뭐 인력 양성에서부터 창업, 지원, 투자, R&D 그리고 회수 과정까지 어떻게 잘 이루어질 수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내는 거, 여기에 모든 초점이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 이제 산업 생태계라고 하는 것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는 K-뷰티 산업 생태계를 말씀드리자면, 생산은 뭐 코스맥스라든지 한국 콜마가 맡고 있고요. 그다음 판매는 올리브영이라든지 또 다른 유통 수출 업체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 중소 K-뷰티 업체들은 브랜드를 만들고요, 상품을 기획해내고, 이렇게 잘 갖추어진 생산 인프라와 또 판매망의 덕을 봐서 이런 것들은 한국의 K-팝이라든지 이런 엔터테인먼트도 넷플릭스라는 전 세계 공급망 생태계를 잘 활용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의 산업 생태계는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기술 생태계와는 조금 다른 측면이지만 나름대로 굉장히 그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생태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어떤 생태계를 만들어내고 효과를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깊은 그런 논의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침 나수미 연구위원님께서는 혁신 생태계에 대해서 토론 내용을 아주 이론적이면서도 깊이 있게 자세하게 다루고 계세요. 그래서 김선우 센터장님하고 일치되는 부분도 있고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는데, 김선우 센터장님께서는 그 VC의 글로벌화를 통한 그런 혁신 생태계 강조하신 반면에 나수미 연구위원님께서는 투자와 회수 간의 선순환 생태계, 그러니까 국내 VC라도 투자에서부터 회수까지 선순환이 잘 되면 굉장히 좋다라는 주장이시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벤처 캐피탈의 국제화와 더불어 국내 벤처 생태계의 어떤 선순환 구조라는 측면에서 약간은 다른 시각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나수미입니다. 먼저 이제 전종근 교수님께서 다른 시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같은 시각이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떤 면에서 같은 시각이냐면, 제가 여기서 실치는 못했지만 저는 이제 계속 우리나라 중기부의 벤처 정책이 글로벌화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글로벌화라는 게 단순히 수출 증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출 증대가 아니라 생산 요소의 교류 활성화가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생산 요소의 교류 활성화는 가는 게 있고 오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가 가는 게 있어야 그쪽에서도 오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김서아 박사님 말씀하신 VC 글로벌화가 우리나라 VC들이 해외 스타트업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말씀 주신 것 같은데 너무 좋은 시각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해외 자본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만 강조하는데, 우리 VC들이 해외 자본, 해외 스타트업에도 이렇게 자본을 실어줄 때 우리한테 오는 것도 있음을, 그 생산 요소의 교류를 조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제 배태준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에 저도 되게 깊이 공감하고, 특히 이제 6대 제언에서 제시된 정책 방향에 전체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특히 대기업 중심에서 벗어나서 스타트업 중심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이제 한국처럼 수렴 단계에 진입한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데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 모험 자본 선순환과 기업의 벤처 투자 활성화가 주요한 실천 과제임을 오늘 토론에서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제 경제 성장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더 이상 물적 자본의 추가 투자가 실질 성장률을 끌어올리지 못하는 수렴
단계에 진입하게 됩니다. 솔로의 경제 성장 모형은 자본 축적의 한계 생산 체감 현상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1년에 1인당 소득 수준이 동일한 정상 상태로 수렴하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수렴 단계에 이른 경제는 물적 자본이나 노동 투입만으로는 성장률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 혁신을 통해서 기술 진보율 자체를 끌어올리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로머의 내생적 경제 성장 이론은 R&D 투자와 아이디어 축적을 통한 기술 진보를 경제 성장 모형에 내재화함으로써 정책과 제도가 장기 성장률을 직접 제고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정체된 성장 경로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경제 주체의 적극적인 혁신 활동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에 유인을 제공하는 정책과 제도 설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대기업은 이미 안정된 시장지위를 지키는 것과 규모의 경제 실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의사결정과 리스크 테이킹에 있어서 보수적인 경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파괴적 기술 혁신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스타트업은 작은 조직 규모로 시장의 빈틈을 빠르게 파고들고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기술을 실험하고 상용화하는 데 탁월할 수 있습니다. 기존 연구도 이런 작은 신생기업의 혁신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크리스 텐슨의 파괴적 혁신 이론과 슈페터가 말한 창조적 파괴도 신생기업이 혁신을 통해 산업 전반의 구조와 경쟁 구도를 재편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들이 좀 과거의 이론이라면 최근에 경제학 실증 연구들도 이러한 스타트업의 역동성이 실제로 국가 경제의 생산성 향상에 연결되는 경로를 실증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아세모글로의 최근 연구에서 급격한 기술 진보 시기에 유연한 조직 구조를 지닌 스타트업이 대기업보다 더 빠르게 기술을 상용화하고 이로 인해 전체 경제의 기술 수준과 성장률을 제고시킨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스타트업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장에 투입하면서 경제 성장의 수렴선을 끊임없이 상향 조정함으로써 기존의 수렴 국면에서 벗어나 더 높은 성장 경로로 이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국처럼 수렴 단계에 진입한 국가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려면 대기업 중심의 성장 전략을 뛰어넘어서 스타트업 중심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것을 넘어서 인구 감소 시대에 접어든 한국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임을 좀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발제에서 제시된 다양한 해외 선도 국가들이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에 주력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경제가 성장의 수렴선을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높은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었던 여러 요인 중에 하나는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끊임없이 발굴되는 기술 혁신이 거시경제의 총 요소 생산성을 꾸준히 높여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건강한 혁신 생태계가 반드시 충족해야 할 첫 번째 조건은 선순환 구조와 다이내믹스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제 창업 초기 단계의 아이디어 발굴부터 기업의 성장 회수에 이르는 모든 생태계 기저에 모험 자본이 넘치도록 유통되어야 합니다. 초기 시드 자금이 부족해 이제 혁신이 자초되지 않도록 하고 성장 단계에선 스케일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후속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마지막으로 회수 시장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이 다시 초기 단계로 재투자되는 선순환을 완성시켜야 합니다. 한국은 이제 이 선순환의 경색이 주로 회수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자본의 순환 유통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야말로 혁신 생태계의 활력을 유지하고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제문에서 6대 재원이 이제 향후 방향성을 빠짐없이 포괄하고 있는데 조금 더 보완하자면은 저는 이제 모험 자본의 선순환 역할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전통적인 IPO M&A 시장이 경기 침체와 맞물려 부진한 경향입니다. 아울러 경기 침체와 또 별개로 비상장 기업의 IPO 준비 기간 자체가 지속적으로 길어지고 있는 것도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관찰되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모험 자본 선순환 관점에서 세컨더리 시장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IPO 소요 기간이 점차 예전에 7, 8년에서 10년, 13년까지 점점 길어지면서 성공적으로 세컨더리 시장도 확장시켜 왔습니다. 한국은 아직 시장 참가자들이 이 시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단 이 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할 필요가 있고 시장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부가 시장 조성자 역할을 감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보다 다양한 회수 경로를 확보하고 모험기업과 모험자본이 모두 회수 전략을 다각화하여 자본 제휴입을 촉진하는 것이 모험자본 순환고리를 완성하는 핵심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세제 혜택과 표준화된 세컨더리 거래 가이드라인이 좀 명확히
명확히 제시될 필요가 있고 발제문에서 제한된 코스닥 분리 독립 역시 세컨더리 시장 활성화와 맞물려 모험자본 선순환을 견인할 필수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업의 모험자본 시장 참여입니다. 저는 기업의 모험자본 시장 참여가 한국 혁신 생태계의 선순환을 완성하는 핵심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자금력을 갖춘 중견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까지 모험자본 시장의 전 단계에 적극적으로 유인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이 모험자본에 직접 참여하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일단 가장 좋은 이점은 피투자 기업의 성장 속도를 현저히 높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기업은 혁신 역량을, 스타트업은 자금, 비즈니스 등 성장 역량을 상호 보완적으로 강화하는 상생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또한 기업의 벤처 투자는 정부의 비대칭성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업이 벤처 투자를 함으로써 그 기업에 대해 더 잘 알게 되고 이는 M&A를 활성해서 모험자본 재투자 사이클을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앞서 세션에서 강신영 교수님이 오픈 이노베이션과 M&A 활성화를 강조하셨는데 저는 이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CVC 활성화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보다 CVC를 넓게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중기부는 CVC를 창투사랑 신기사로 일단은 제한을 하고 있고 모기업의 자본이 펀드의 30% 이상 출자되어야 된다는 상당히 제한적인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이는 통계를 작성하는 데는 이로울 수 있어도 정책 대상으로서 이 시장에 CVC를 많이 유입하고 하는 데는 좀 불리한 것 같습니다. 최대한 CVC를 좀 넓게 정의할 필요가 있고 현실적으로도 이제 기업들이 많이 운용하는 형태가 엔젤 투자, 그러니까 엑셀러레이터로도 많이 운용하고 있고 PE로도 많이 운용하고 있고 또 내부의 자본 계정으로 직접 이제 투자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 창투사 신기사로 운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생각보다 그 비율이 이제 메이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보다 현실적으로 CVC를 넓게 정의해서 다양한 세제 혜택, 규제 완화, 맞춤형 가이드라인 등 적극적인 유인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이 마련될 때 파괴적 혁신의 동력인 스타트업이 경제 전반의 기술 수준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려서 수렴 경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발제와 토론에서 제시된 내용들처럼 스타트업 중심의 혁신 생태계 조성은 새로 오게 될 정부의 매우 주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 경제가 다시 한번 높은 성장 궤도로 진일보할 수 있길 기원합니다. 네. 나수미 연구위원님, 네, 토론 감사드립니다. 그 토론의 핵심을 보면은 배태준 교수님 말씀하신 민간 투자 중심 VC 육성과 CVC도 결국은 이제 기업들이 주도해서 벤처 생태계를 만든다는 거니까요. 이렇게 민간 주도의 벤처 생태계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으로 될 수 있고요. 아무래도 정부 지원금과 민간의 조화, 균형 이런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배태준 교수님의 발표에서도 7대3 정도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민간이 7이고 정부가 3 정도로 해서 민간 주도의 벤처 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이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균형을 잘 맞추는 점을 좀 많이 고민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토론 더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플로어로부터 질문을 못 받는 점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배태준 교수님께서 그 짧게 뭐 정리해 주실 거 있으면 해 주십시오. 네, 두 분 그 토론자분들의 그 토론 내용을 잘 들었고 그리고 앞으로 여러 그 좀 이제 중지를 모아가지고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우리가 벤처 생태계 혁신 강국으로 나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생태계를 좀 혁신시킬 수 있을지 뭐 여러 논의가 또 앞으로도 계속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시간이 12시 20분인데요. 네, 점심시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발표와 토론에 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주제 이렇게 잘 토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행사는 여기까지인데요. 끝까지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조심해서 댁으로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